아마 워싱턴 DC에 가보셨거나 살고 계신 분들 중 많은 분들은 우드로 윌슨 다리를 지나가 보셨을 겁니다. 미국에서 몇 안 되는 도개교로 유명한 이 다리는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사이로 지나가는 포토맥 강을 이어주는 아주 멋진 다리죠. 하지만 현재는 그냥 일반 다리로서만 역할을 할 뿐 원활한 차량 교통을 위해 배가 지나가도록 열리는 기능은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고 하는군요. 그리고 이 다리로 이어지는 버지니아주의 알렉산드리아에서 살고 있던 로널드 커비 씨와 그의 아내인 앤 그레이 헤인스 씨는 주변 사람들에게 인꼬 부부라고 알려진 사랑꾼이었습니다. 로널드 씨는 아까 말씀드린 우드로 윌슨 다리가 2000년 초 당시 늘어난 교통량 및 노후화된 이유로 재설계 및 재건될 때 현장 건설 책임자 및 설계자 중 한 명으로 지냈던 지역에서 꽤 알려진 인물이었지만 아내인 앤 씨에겐 그저 세상에서 가장 사랑스러운 한 사람일 뿐이었죠. 그리고 그에겐 첫 번째 아내 사이에 가졌던 아이인 메릴린과 조가 있었습니다. 이 두 아이들은 모두 필리핀에서 입양한 아이들이었지만 로널드 씨는 친아들과 친딸과 다름없이 성심껏 키웠고 앤 씨는 그런 이유로 더 크게 빠졌습니다. 그날은 2013년 11월 11일 월요일, 선선한 가을 아침이었습니다. 이곳 알렉산드리아에서 이 부부가 살고 있던 동네는 거의 대부분 주민이 관공서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었기에 치안이 매우 좋은 곳으로 알려져 많은 사람들이 문도 잠그지 않은 채 지내는 곳이었습니다. 로널드 씨는 당시 자신이 맡고 있던 설계 프로젝트 작업 마무리를 위해 집에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앤 씨는 정기검진을 받기 위해 병원으로 떠난 상태였죠. 그렇게 그날도 다른 날과 다름없이 평화롭게 시작되는 듯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아들인 조가 간만에 집에 들렀던 시각인 오후 2시경이었습니다. 아버지, 저 왔어요. 전화 연락도 안 되고 바쁘신가 봐요. 아버지? 아버지, 주무세요? 뭐 하시는데? 이런 맙소사. 로널드 씨는 평소에 일하던 서재 안에서 피투성이가 된 채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조 씨는 곧바로 아버지를 흔들어 깨워봤지만 이미 의식을 잃은 상태였고 911에 신고하여 이 처참한 상황에 대해 전했습니다. 얼마 뒤 이곳에 도착한 구급대원들과 알렉산드리아 보안관서 형사들은 이 지역에 잘 알려져 있던 로널드 씨가 사망한 모습을 보고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리고 곧 그의 사망 원인이 파악되었고 그것은 3발의 총성이었습니다. 이런 조용한 마을에서 3발의 총성이 들렸다면 근처에 있던 사람들 중 누구라도 들었을 거라 생각한 형사들은 탐문을 시작했지만 로널드 씨가 총에 맞아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놀라는 사람만 있을 뿐 그 누구도 총소리를 듣지 못했다고 답했습니다. 며칠 뒤 로널드 씨가 맞은 탄두를 조사해본 결과 꽤 흥미로운 정보가 나왔습니다. 22구형 아음속탄으로 말이죠. 아음속탄은 총을 발사했을 때 작은 소리로서 비밀 작전 등을 자주 벌이는 세계 각국의 특수부대에서 사용하는 비교적 특수한 탄입니다.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초음속탄과 비교해 사거리나 명중률이 떨어지지만 소음을 많이 줄일 수 있다는 장점 하나만으로 사용되는 탄이죠. 그래서 아음속탄만 사용되는 게 아니라 소음기를 부착하여 함께 사용하여 그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게 일반적입니다. 이 사건으로 다시 돌아와서 본다면 로널드 씨를 살해한 그 범인은 그를 몰래 죽이겠다는 확실한 목적성을 갖고 온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철저하게 계획된 범죄라는 것이었죠. 그런데 지역사회에서 존경받던 수학 박사학위를 갖고 있던 토목 설계자인 로널드 씨를 이렇게 잔인하게 살해할 만한 원한을 갖고 있는 사람은 대체 누구였을까요? 혹시 그 누군가가 전문 살인 청부업자를 보내 조용히 처리라도 했던 것일까요? 알렉산드리아 보안관서 형사들은 모두 똑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의심할 만한 상황이었던 게 현장에는 로널드 씨의 몸에 박혀있던 탄두를 제외하곤 지문이나 탄피, 강제로 침입한 흔적, 몸싸움 흔적, 강도짓을 한 흔적 등 그 어떤 것도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소음기와 아음속탄이 장착된 총을 가지고 열려있던 문을 통해 들어와 딱 3발로써 로널드 씨의 목숨을 빼앗고 증발해버린 범인. 지역사회에서 높은 지위를 갖고 이 마을에서 살고 있던 많은 사람들은 공포에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알렉산드리아 형사들은 가장 먼저 신고자이자 로널드 씨의 아들인 조를 집중 조사하기 시작했죠. 일반적으로 살해당할 이유가 마땅히 없어 보이는 이런 사건에선 외부 사람들이 모르는 가족만의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말이죠.
게다가 그의 온몸엔 아버지인 로널드 씨의 피가 가득 묻어있기도 했습니다. 조커비 씨, 여기까지 오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커피라도 한잔 드릴까요? 괜찮아요. 그런데 더 말씀드릴 게 남았나요? 현장에서 충분히 설명을 듣긴 했지만 아직 공식적인 문서로 기록되진 않아서 다시 한 번 더 당시 상황을 여쭙기 위해 이곳에 와달라고 부탁드린 겁니다. 그렇군요. 제가 집에 왔을 땐 오후 2시 정도였어요. 그 부분은 생략해도 괜찮을 듯 하네요. 저희가 궁금한 부분은 왜 당신 몸에 아버지의 피가 한가득 묻어 있었는지에 관한 겁니다. 그건 지난번에 설명드린 것처럼 CPR을 하기 위해서 아버지를 온몸으로 하나 똑바로 눕히던 과정에서 묻었던 거예요. 네, 그러셨죠. 하지만 로널드 씨가 쓰러져 있던 방향은 얼굴이 천장을 보고 있는 상태였고 이건 당신이 온몸으로 아버지를 껴안아 뒤집을 이유가 없었다는 걸 설명하고 있어요. 이 질문을 받은 조는 당시 상황이 너무 극단적이라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다가 그런 것 같다는 말을 했지만 형사들은 그 말을 쉽게 믿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가족들을 통해 조와 로널드 씨 사이에 어떤 불화 같은 게 있을 리가 없다고 계속해서 옹호해왔죠. 그렇게 몇 달 동안 형사들과 가족 사이엔 끊임없이 긴장감이 감돌았고 그 사이 다른 유력한 용의자는 나타나지 않는 듯 했습니다. 이번엔 로널드 씨가 살해되기 약 10년 전인 2003년 12월 초로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같은 동네인 알렉산드리아에서 살고 있던 낸시 더닝 씨는 유난히도 쌀쌀한 아침 공기에 눈이 떠진 날이었죠. 다른 여느 날과 다름없던 시작이었습니다. 남편과 아들에게 아침을 차려주곤 얼마 후에 있을 크리스마스 파티를 준비를 하기 위해 쇼핑을 나섰습니다. 그리고 정오쯤엔 집으로 돌아와 레스토랑에 갈 준비를 하느라 바빴죠. 남편, 아들과 함께할 점심 약속이 있는 날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누구세요? 누구세요? 누구? 한편 레스토랑에서 한참을 기다려도 오지 않고 집에 연락도 받지 않아 이상함을 느낀 아들 크리스는 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곤 총에 맞아 문 안쪽에 쓰러져 있는 어머니 낸시 씨를 발견하곤 911에 신고를 하였고 그의 절망적인 신고 통화음은 911 교환원조차도 당황스럽게 만들 정도였죠. 그리고 몇 분 후 남편인 제임스 씨가 도착하여 이 충격적인 상황을 목격하였으며 낙담해 있던 중에 다른 경찰들과 구급대원이 도착하였습니다. 그리고 당시 사건 현장 담당관으로 배정된 사람은 다름 아닌 남편인 제임스 더닝 씨였습니다. 이 사실을 보고 약간 의아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듯 합니다만 당시엔 작은 마을이었고 인원도 충분하지 않았기에 살인사건을 담당할 사람은 제임스 씨를 제외하고는 아예 전무했기 때문이었죠. 어쨌든 제임스 씨는 아내가 쇼핑을 하러 갔다는 정보를 바탕으로 모든 동선을 따라 설치된 CCTV 영상을 확보하였습니다. 어찌 보면 가장 시간을 줄일 수 있는 현명한 방법이었죠. 그리고 그 방법은 곧바로 빛을 발하는 듯 하였습니다. 쇼핑센터에서 찍힌 그녀의 모습 뒤로 그녀를 쫓아다닌 듯 보이는 수상한 30대 백인 남성을 발견할 수 있었죠. 옆의 영상으로 보실 수 있는 것처럼 그는 검은색 가죽 재킷을 입고 있었고 짧은 머리에 M자 탈모가 있는 듯 했습니다. 이 남성이 특히 눈에 띈 이유는 쇼핑센터에서 나갈 때까지 계속 빈손으로 다녔고 계속해서 아내의 근처에서 맴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낸시 씨가 쇼핑센터를 나가자마자 따라 나가듯 나간 사실이었죠. 그렇지만 이 용의자 남성을 확실히 특정할 수 있을 만한 얼굴의 생김새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보시다시피 CCTV 화질이 매우 나빴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제임스는 혹시 그 남성을 아는 지인이라면 헤어스타일이나 패션 스타일, 체형 등만 보고도 알 수 있다고 예상했기에 방송의 힘을 빌려보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꽤 많은 제보가 들어올 거라 생각했던 제임스의 생각과는 다르게 어떠한 결정적 제보도 들어오지 않았죠. 어떤 용의자도 없이 시간이 흘러가자 여론에선 남편이자 담당 수사관인 제임스를 점점 유력한 용의자로 몰아가기 시작했고 게다가 더 시간이 지나자 그를 구속 및 기소하지 않는 검찰을 비판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렇지만 어디까지나 이건 인민재판과 같은 여론에 휩쓸린 사람들의 의견일 뿐이었고 어디에도 결정적 증거는 없이 콜드 케이스로 분류되어 약 10년이 지났습니다.
10년 전 갑작스런 범인의 방문으로 인해 총에 맞아 사망한 낸시 씨. 그리고 얼마 전에도 비슷한 방식으로 총에 맞아 사망한 로널드 씨. 10년이라는 큰 공백으로 전혀 연관이 없을 줄 알았던 이 두 사건은 낸시 씨의 아들인 크리스에 의해 연결되는 듯하였습니다. 크리스가 조의 아버지가 총에 맞아 사망했다는 소식을 듣고 연락을 해왔기 때문이었죠. 둘은 같은 동네에서 함께 학교를 다녔던 동창이자 친한 친구였고 서로 비슷한 방식으로 살해당한 부모님을 보고 무언가 이상함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지푸라기라도 잡자는 심정으로 수사기관에 알려주었죠. 해당 지역에서 꽤 명망 있던 인물인 로널드 씨 사건 수사 총괄이었던 연방검사인 브라이언 포터 검사는 그 정보를 듣고는 아주 중요한 점을 놓치고 있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낸시 씨 사건과 거의 흡사하다 싶을 정도로 비슷한 사건인데 각 사건을 따로 생각하고 있었다는 점이었죠. 그것은 두 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탄두는 암속탄으로 일반적이지는 않은 탄을 사용했다는 점, 살고 있는 집이 약 몇백 미터밖에 떨어지지 않았다는 점, 서로 비슷한 나이대에 지역사회에 알려지기 시작했다는 점이 동일했습니다. 수사기관에선 공식적으로 이 사건을 동일한 범인의 연쇄살인으로 분류하고 수사를 이어가기 시작했고 10년의 간격을 두고도 살인을 저지른 범인을 어떻게 막을 수 있는지 하는 여부가 가장 큰 관건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수사기관보다 범인의 행동이 더 빨랐던 것일까요? 로널드 씨가 살해된 지 불과 약 3달 후인 2014년 2월 6일 목요일 알렉산드리아의 같은 동네에서 살고 꽤 명망 있는 판사의 딸이자 음악교사였던 여성인 60세의 루텐 로다토 씨가 앞서 발생했던 사건과 동일한 방식으로 사망한 채 집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가까운 거리에서 발사된 암속탄으로 말이죠. 그런데 모든 것이 동일한 줄만 알았던 이번 사건에선 앞서 발생한 두 개의 사건과 명백하게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집안에 목격자가 있었다는 사실이었죠. 버지니아주의 부촌인 알렉산드리아에선 이유를 알 수 없는 살인이 3건이나 발생하였지만 수사기관은 여전히 갈피를 잡고 있지 못하던 중 처음으로 범인을 직접 목격한 사람이 나와 모든 귀추가 주목되었습니다. 최근 희생자인 루텐 로다토 씨가 혼자 있을 줄 알았던 범인의 생각과는 다르게 그 집엔 레티 로메로라는 제3자가 있었던 것이었죠. 안녕하십니까 부인. 아직 안정을 취하셔야 할 때 이렇게 찾아와서 정말 죄송합니다. 전 괜찮아요. 루텐 씨는 혹시 어떻게 됐나요? 저희가 현장에 도착했을 땐 이미 사망하신 상태였습니다. 혹시 팔에 맞은 총상은 좀 어떠십니까? 살면서 이런 경험은 처음이라 아픈 것보다 그 범인의 얼굴이 너무 똑똑히 기억나서 무서운 게 더 커요. 유감입니다 부인. 그리고 죄송합니다만 당시 상황 설명을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전 간병인으로 일하고 있어요. 그리고 루텐 씨는 지병이 있으셔서 몸이 많이 편찮으신 날이면 저에게 연락을 주시곤 했는데 그날이 바로 몸이 많이 좋지 않다고 하신 날이었고요. 집에 가서 청소를 어느 정도 마치고는 점심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거실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더라고요. 뭐라고 해야 될까? 베개나 이불 같은 걸 털어낼 때 나는 소리라고 해야 될까? 그 소리랑 비슷했는데 좀 많이 컸어요. 이상하다 생각해서 나가보니 백발에 수염이 길게 나 있는 60대 초반 정도 돼 보이는 남성이 손에 총을 들고 바닥에 쓰러져 있는 루텐 부인 앞에 서 있었어요. 전 무슨 일인지 생각할 겨를도 없이 그 남자가 쏜 총에 한 발을 맞았고요. 2발을 쐈는데 다행히도 한 발만 맞았죠. 아프다는 생각보다는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 남자가 절 쏜 뒤론 집 밖으로 도망쳐 버렸어요. 그리고는 곧바로 911에 신고했죠. 그럼 혹시 범인의 몽타주를 작성하는 데 도움을 좀 주실 수 있을까요? 물론이에요. 지금 이 순간에도 그 남자 얼굴은 똑똑히 기억나거든요. 정말 감사합니다. 그럼 몇 시간 후 스케치를 담당하는 직원과 다시 뵙도록 하죠. 얼마 뒤 작성된 범인의 몽타주. 합동수사본부에선 이 연쇄살인범의 몽타주를 바탕으로 집 주변에 있던 모든 도로 및 골목에 있는 CCTV 영상을 확보하였고 그 결과 루텐 씨가 살해된 지 약 2분 후에 도주를 시도하고 있는 듯한 용의자를 포착할 수 있었습니다. 옆으로 보실 수 있는 것처럼 젓갈색 외건을 타고 갔죠. 비디오 화질이 너무 좋지 않아서 자동차 번호판을 알아볼 수는 없었지만 외형적 특징은 알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뒤쪽 범퍼에 묻어있는 흰색 얼룩이었죠.
몽타주와 차량의 특징을 바탕으로 한 수사기관의 언론 발표는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었고 며칠 사이에 약 2,000건이라는 전화 제보가 쏟아지게 되었습니다. 그중 경찰의 큰 흥미를 불러일으켰던 한 제보는 바로 찰스 세브란스라는 전 알렉산드리아 시장 후보를 가리키는 것이었습니다. 수사관들은 곧바로 낸시 씨가 살해되기 전 쇼핑센터에서 찍혔던 CCTV 영상을 다시 돌려보았고 그것을 본 그들은 눈이 휘둥그레질 만큼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찰스 세브란스와 쇼핑센터 CCTV에 찍힌 남성, 차량에 타고 갔던 남성의 외형이 거의 일치하는 것으로 보였기 때문이었죠. 쇼핑센터 영상에 찍힌 용의자는 찰스가 알렉산드리아 시장에 출마할 당시 녹화된 토론 영상에서 나와 있듯 당시에 입었던 검은색 가죽 재킷과 똑같은 옷을 입고 있었죠. 그렇지만 여기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선거 영상 속 세브란스와 최근 작성된 몽타주 사이에는 동일하다고 하기엔 거리가 있을 정도로 달랐기 때문이었죠. 물론 시장 선거에 출마했던 영상은 1996년도에 촬영된 것으로서 최근인 2013년도에 작성된 몽타주와 비교하자면 18년이라는 세월이 흘렀기 때문에 감안할 수 있겠지만 M자 탈모와 같은 큰 특징적인 부분은 확연하게 달라질 수가 없죠. 앞머리를 심는 시술을 받지 않는 이상 말입니다. 그렇지만 경찰은 찰스가 주요 용의자로 지목될 수 있을 만큼 중요한 점을 찾아냈습니다. 그것은 시장 출마 공약이었죠. 시장 출마 당시 내걸었던 공약 중 한 가지는 우드로우 윌슨 다리를 알렉산드리아 남부로 통과시키지 않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처음 말씀드렸듯 로널드 씨는 우드로우 윌슨 다리가 재설계 및 재건될 때 주요 인물로서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인물 중 하나였고 찰스의 공약과는 정반대로 시행이 되는데 일조했다는 이유로서 살인했을 수도 있겠다라는 가정을 세워볼 수도 있죠. 경찰은 곧바로 찰스의 집으로 몇몇 형사들을 보냈지만 그가 집에 없어 명함만 남기고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이 되어 형사들이 처음 보는 이메일 주소로 당신 명함을 확인했습니다 라는 내용이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찰스가 보낸 것이었죠. 그렇지만 언제, 어디서 만나겠다는 말은 전혀 적혀있지 않았고 형사의 회신에도 답장이 없었습니다. 이로써 그에 대한 의심은 커져갔고 결국 그를 체포하기 위해 체포영장 청구를 하던 중 형사 사무실로 한 이상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비밀 경호국 토드 윌리 포드라고 합니다. 저희 쪽에서 러시아 망명을 원하는 남성 한 명을 만났는데 이 사안에 대해 얘기 좀 나눌 수 있는 분하고 통화 좀 할 수 있을까요? 네, 안녕하세요. 데이비 커팅 형사입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시죠? 망명이라면 국토안보부 쪽에서 담당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요. 맞아요. 저희 쪽에서 담당하고 있으니까 이 남성이랑 접촉한 건데 이 사람이 말하기를 알렉산드리아 시 차원에서 지를 괴롭히고 있기 때문에 러시아 망명을 원하고 있다 이래 얘기했었어요. 자세한 내용을 듣고 싶어서 연락했습니다. 혹시 그 사람 이름부터 알 수 있을까요? 이름은 따로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강력히 거부하더라고요. 그렇다면 그 사람 얼굴을 특정할 수 있는 CCTV 영상을 좀 보내주실 수 있을까요? 얼굴이 나왔을 만한 영상은 없고 그 사람 차가 찍힌 영상은 이메일로 보내드릴게요. 그리고 사실 러시아 대사관으로 몰래 들어가려고 했던 그 남자를 경비원이 잡아다가 저희한테 연락을 줬던 거예요. 제가 얘기를 좀 나눠보니까 박해를 당하고 있으니까 러시아 망명을 원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붙잡아 놓을 마땅한 구실이 없어가지고 얘기만 몇 마디 놔두고 풀어줬는데 뭔가 좀 찜찜해가 연락드린 겁니다. 네, 저희가 확인해본 후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연락드리죠. 감사합니다. 얼마 뒤 받은 그 CCTV 영상에는 놀랍게도 용의자가 루텐 씨를 살해한 후 현장을 떠나면서 탔던 동일한 차량이 찍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차량 번호로 조회해본 결과 소유주는 찰스 세브란스로 확인되었습니다. 차량과 세브란스 사이에 아무런 연결고리가 없던 상황에 기소까지 이어질 수 있을 만큼 결정적인 증거가 확보된 셈이었습니다. 형사들이 남기고 간 명함을 보고는 쫓기고 있다 판단해 망명을 신청했을 것으로 예상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계속해서 찰스 세브란스를 쫓고 있던 경찰은 결국 웨스트 버지니아에서 그를 체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차량 뒷범퍼에 있던 의문의 흰색 얼룩이 무엇인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어세시네이션 시티 더비라는 글과 함께 리볼버 탄창이 그려진 스티커였습니다. 그럼 암살 도시에서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을 다 쏴 죽여버리겠다라고 공고하고 다니는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테지만 원래 저 스티커는 텍사스주의 플레이노를 연고로 하고 있는 롤러 더비 리그에 참가하고 있는 팀 중 하나인 어세시네이션 시티의 팀 로고입니다.
바로 옆에서 보실 수 있는 것처럼 원래 로고를 보시면 아래쪽에 그냥 더비가 아닌 롤러 더비라고 적혀있죠. 하지만 찰스 세브란스는 이중 롤러라는 글씨를 빼버리고 더비만 남겨놓은 로고를 차에 붙여 다닌 것이었습니다. 아마 본인은 저렇게 하고 다니면 멋있다고 생각해서였을지도 모르겠지만 사실은 그냥 스포츠팀 로고 중 하나였을 뿐입니다. 그리고 찰스 세브란스의 차량 안에선 더욱 소름 끼치는 내용이 적힌 공책 한 권이 발견되었습니다. 일종의 사회적 증오로 인한 선언 같은 것들이 적혀 있었는데 수사관들의 분석 결과 희대의 연쇄 대량 살인범인 유나바머와 비슷한 부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주로 사람을 왜, 언제, 어떻게 죽이는지에 대한 내용과 리볼버라는 특정 총기에 대한 집착에 대해 쓰여져 있었습니다. 이 중 몇몇 구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해자의 외침은 영원한 메아리, 아음속타는 너무도 달콤한 음악을 연주한다. 그리고 자필 시처럼 보이는 글이었는데 내용은 이랬습니다. 문을 두드려라. 그렇다면 응답할 것이다. 노크하고 대화하고 들어가서 죽이고 나온다. 살인은 지혜로워. 그리고 살인 자체를 정당화시키려는 또 다른 문장도 있었습니다. 당신 아이를 납치한 사람을 용서할 수 있습니까? 당신 아이를 납치한 사람을 죽일 수 있겠습니까? 죽이는 게 좋죠. 찰스 세브란스는 양육권 관련된 사건으로 인해 자신의 어린 아들을 잃었던 과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10년 넘는 기간 동안 사회에 대한 증오를 키워왔고 그렇게 뒤틀린 마음속에선 사회적으로 명망 있는 사람들이나 그들의 가족들을 살해하는 것이 유일한 복수가 되었던 것이었죠.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그 3명을 살인한 동기는 이 양육권 분쟁에 있던 것이었습니다. 결국 버지니아주 검찰은 찰스 세브란스를 한 건의 1급 살인 혐의, 2건의 중범죄 살인 혐의로 기소하였습니다. 이 중 중범죄 살인 혐의는 만약 유죄로 판결이 나온다면 무조건 사형 및 가석방이 없는 무기징역에 처해지는 가장 무거운 혐의죠. 1급 살인 혐의보다 더 위에 있는 무차별 테러, 즉 총기 난사, 공공장소 폭발물 폭파, 비행기 폭파와 같은 범죄를 저질렀을 때 적용되는 혐의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찰스 세브란스의 변호사인 크리스 레이빅은 엉뚱한 사람을 용의자로 몰고 있다며 언론을 통해 검찰 측을 비판하였죠. 제 의뢰인은 오래전 아들을 잃고 단순 정신병을 앓고 있는 슬픔에 잠긴 아버지일 뿐입니다. 제가 찰스와 직접 정신과 전문의와 상담해본 결과 찰스는 편집성 정신분열증으로 확인되었고요. 일종의 성격 장애일 뿐인데 검찰은 그를 완전 테러범으로 몰고 있습니다. 아니 그렇다면 찰스 세브란스는 아예 이 사건과 관련이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습니다. 정신병을 앓고 있는 노인이 어떻게 이런 치밀한 범죄를 계획하고 실행에 옮기겠습니까? 크리스 변호사의 인터뷰가 나간 뒤 많은 사람들은 의문을 가졌습니다. 2003년에 쇼핑센터에서 찍힌 CCTV 영상, 루텐을 살해한 후 용의자가 타고 갔던 차량과 동일한 차량의 소유주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냐는 것이었죠. 결국 재판장에 나온 찰스 세브란스는 몇 주 동안의 긴 재판 시간을 가졌고 그 사이 수많은 증인들이 법정에 섰습니다. 그중 2003년 당시 찰스 세브란스를 알고 있던 증인은 쇼핑센터에서 찍힌 용의자 남성은 찰스가 아니라며 증언하기도 했죠. 그렇지만 원고 측에선 확실한 증인이 있었습니다. 바로 코앞에서 사건을 목격하고 직접 총까지 맞았지만 생존했던 간병인인 레티 로메로 씨였습니다. 법정에 들어서자마자 그녀는 확실히 그가 맞다고 증언했고 말이죠. 결국 배심원단은 짧은 평의 시간을 가진 후 판결했습니다. 피고 찰스 세브란스에게 적용된 한 건의 1급 살인 혐의, 2건의 중범죄 살인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로 의견을 냅니다. 이것으로 찰스 세브란스는 3건의 가석방 가능성이 없는 종신형, 추가적으로 가석방 가능성이 없는 48년형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알렉산드리아에 살고 있던 많은 사람들은 찰스 세브란스로부터 안전하다고 느낄 수 있는 결과였지만 여전히 안타까운 사실이 남아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내 낸시 더닝 씨를 잃고 수사를 직접 담당했지만 본인이 결국 범인이라는 누명을 뒤집어 쓴 채 사망해야만 했던 제임스 더닝 씨의 한이었죠. 자신의 누명이 공개적으로 벗겨지는 모습을 두 눈으로 직접 보지 못한 채 먼저 눈을 감아야 했던 그의 가슴 아픈 사실은 현재까지도 남아있을 듯합니다. 그리고 로널드 씨의 아내인 앤 헤인스 씨는 여전히 그와 함께 살았던 집에서 현재까지도 지내고 있으며 찰스 세브란스의 판결을 보고는 언론을 통해 이렇게 한마디를 남겼다고 합니다.
제가 지금 바라는 꿈은 로널드를 다시 천국에서 만나는 거예요. 저는 쇼킹TV 톰슨이었습니다. 긴 시간 감사합니다. George K. 5 George K. 496 Broadway,